여러분이 생성형 AI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서비스는 아마 챗GPT일 겁니다. 챗GPT는 대화를 기반으로 글을 읽고 이해하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난 AI입니다. 과제 요약을 해주기도 하고 글의 구조를 잡아주거나 코딩 오류를 찾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죠. 무엇보다도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사용자가 자연어로 질문만 하면 즉시 원하는 형태로 정보를 뽑아낼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이런 접근성 때문에 챗GPT는 출시 직후 단기간에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사용을 기록하며 생성형 AI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한편 생성형 AI는 텍스트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미드저니는 텍스트 설명을 입력하면 그림이 생성되는 대표적인 이미지 생성 AI입니다. 우주 배경의 미래 도시를 수채화 스타일로 그려줘라고 입력하면 그에 맞는 이미지를 즉시 만들어주죠. 이 도구는 예술 창작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디자인, 광고, 영상 콘텐츠 제작처럼 창의성이 중요한 분야에서도 전문가들이 실제 작업 도구로 활용할 만큼 수준이 높습니다. 동시에 AI가 만든 그림을 창작으로 볼 수 있는가?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와 같은 사회적, 윤리적 논쟁도 촉발했습니다. 이처럼 챗GPT와 미드저니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첫째, 생성형 AI는 텍스트든 이미지든 새로운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 둘째, 이런 서비스들의 등장은 기술 혁신을 넘어 우리의 학습, 창작, 업무 방식 전반을 바꾸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챗GPT와 미드전이 같은 생성형 AI의 기술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기술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점이 무엇인지 확인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성형 AI 기술 중 언어 모델과 이미지 생성 모델을 중심으로 주요 기술과 개념을 살펴보고 현재 생성형 AI 기술의 한계와 도전 과제를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들은 생성형 AI 기술의 등장 흐름과 여러 기술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고 현재 생성형 AI 기술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챗GPT나 미드저니와 같은 생성형 AI가 가능해진 이유는 생성 모델 자체의 혁신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딥러닝이라는 기술의 전환점이 먼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2012년에 일어난 이미지넷 대회 사건이었는데요. 이미지넷에는 1000개의 종류, 예를 들면 고양이, 개, 비행기, 기타 사물들이 포함된 약 120만 장의 이미지로 구성된 아주 규모가 큰 이미지 데이터 셋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2009년도부터 매년 이 데이터로 인공지능 모델들의 인식 능력을 평가하는 대회가 열렸는데 2012년 이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 모델들이 25% 안팎의 오류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2년 대회에서는 토론토 대학의 연구팀이 발표한 알렉스넷이라는 딥러닝 모델이 오류율을 16% 수준으로 떨어뜨리며 무려 10포인트 이상의 혁신적인 개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정도 차이는 인공지능 연구에서는 거의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연구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라며 큰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이 알렉스넷의 등장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생성형 AI 기술의 기초를 단단하게 닦아준 것이었습니다. 이 모델이 보여준 성공은 우리가 앞에서 인공지능의 역사에서도 본 것처럼 빅데이터가 등장하고 GPU를 활용한 대규모 연산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후 연구자들은 더 복잡한 모델, 더 많은 데이터, 더 강력한 연산 장치를 통해 인공지능 모델을 키우기 시작했고 그 흐름이 2014년도에 겐, 2017년도에 트랜스포머, 그리고 2020년에 이미지 생성에 뛰어난 디퓨전 모델의 등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딥러닝의 성공으로 생성형 AI가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딥러닝 기술이 2012년도를 기점으로 빠르게 발전하면서 연구자들은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분류하거나 글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 중에 하나로 2014년도에 등장한 겐, 즉 적대적 생성신경망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이 모델은 2014년 이안 굿 펠로우라는 개발자이자 과학자가 제안을 한 모델인데요. 이 기술은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문을 열었다고 평가될 만큼 매우 중요한 기술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겐의 구조는 두 개의 신경망이 서로 경쟁하는 형태입니다. 첫 번째 신경망은 생성자로 말 그대로 가짜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모델입니다. 두 번째 신경망은 판별자로 생성자가 만든 이미지가 진짜처럼 보이는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둘의 관계는 가짜를 만드는 사람과 그 가짜를 잡아내는 사람이 서로 속고 속이려는 게임과 비슷합니다. 생성자는 판별자를 속이기 위해 점점 더 정교하게 이미지를 만들고 판별자는 그 가짜를 더 잘 잡아내기 위해 계속 학습하면서 능력을 키웁니다. 이 경쟁 구조가 반복되면서 생성자가 만들어내는 이미지는 사람 눈으로 봐도 아주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런 방식의 겐도 초기에는 해상도도 낮고 어색한 부분도 많았지만 인공지능이 정말 새로운 이미지를 창작했다라는 사실 자체가 그때 당시에서도 매우 혁신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을 왼쪽에는 생성자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무작위 값을 받아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오른쪽에 있는 판별자는 이미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겐이 이 경쟁을 반복할수록 생성자가 점점 더 판별자를 속이는, 즉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되는 게 핵심이 됩니다. 이후에 이 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딥페이크 영상이나 얼굴 합성, 이미지 스타일 변환과 같은 여러 기술들의 아이디어의 시발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는 트랜스포머나 디퓨전 모델도 이런 겐에서부터 출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014년도를 지나 생성형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사회와 연결되는 중요한 사건인 2016년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바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바둑대국인데요. 여기에서 등장한 알파고가 바로 바둑을 두는 생성형 AI였습니다. 자, 알파고 이전에는 바둑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인공지능이 인간 최고의 기사를 이기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알파고가 등장하고 이 고정관념이 단번에 깨버리게 되었죠. 알파고의 핵심 기술은 딥러닝과 강화학습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즉, 스스로 바둑을 두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실력을 높이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이 기존의 인공지능의 전략보다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이 모델은 수백만 번의 바둑 대국을 스스로 반복하며 경험을 통한 학습을 수행했고 그 결과 인간 최고의 기사조차도 예상하지 못하는 창의적인 수까지 두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2016년 서울에서 열린 세계의 대국에서 알파고는 이세돌 구단에게 4승 1패를 거두며 큰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특히 두 번째 대국에서 알파고가 둔 일명 37번의 수는 많은 전문가가 기계가 아니라 인간도 쉽게 떠올릴 수 없는 창의적인 수라고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AI가 단순히 계산 기계를 넘어서 전략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많은 대중들에게 보여준 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대중들은 처음으로 인공지능이 진짜 인간을 넘어설 수 있겠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즉, 알파고는 인공지능 기술 그 자체를 넘어서 인공지능이 사회적 관심의 중심으로 떠오른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앞에서 2014년도 겐이라는 모델이 이미지 생성의 출발점을 열었다면
이제부터는 언어 생성 인공지능의 시작점을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생성형 인공지능의 역사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등장을 했는데요. 바로 트랜스포머라는 구조가 세상에 발표된 시기였습니다. 트랜스포머는 구글 연구팀이 발표한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에서 처음 소개되었는데요. 이 논문 제목 그대로 트랜스포머는 기존 모델보다 훨씬 단순한 구조이면서 매우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었는데 여기에서 핵심이 바로 어텐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문의 제목처럼 어텐션이 중요하다라고 제시를 하였는데 이 어텐션이라는 개념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고 단어 간 관계를 파악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셀프 어텐션이라는 구조가 등장하는데 이는 문장을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읽는 방식이 아니라 문장 전체를 한 번에 보면서 어떤 단어가 어떤 단어와 중요한 의미적 연결을 가지는지를 계산하는 방식을 제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어제 학교에서 친구를 만났다라는 문장에서 만났다라는 단어와 가장 관련이 큰 단어를 친구라는 사실이 모델이 스스로 찾아낼 수 있게 해준 것이죠. 트랜스포머의 구조를 보면 인코더 그리고 디코더가 결합된 구조입니다. 먼저 인코더는 입력 문장을 여러 층으로 반복해서 처리하며 단어 사이의 관계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디코더에서는 인코더에서 처리된 의미 정보를 받아 새로운 문장을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간에 여러 번 반복되는 멀티헤드 어텐션과 피드 포워드라는 구조는 문장의 의미를 정교하게 이해하고 생성하는 데 필요한 계산 단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트랜스포머는 길고 복잡한 문장에서도 매우 자연스럽게 의미를 잊지 않고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트랜스포머 구조는 이후에 GPT와 버트와 같은 모델에 그대로 적용이 되었고 결국 GPT 기반의 챗봇인 챗GPT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의 시대를 여는 기술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즉 2017년 트랜스포머의 등장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자연스럽게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겐이 이미지 생성 능력을 열어주었다면 바로 이 트랜스포머는 마치 인공지능에게 본격적인 언어 능력을 부여한 것과 같습니다. 이 기술로 인해 결국 이후에 2022년도 챗GPT가 등장하면서 바로 이 트랜스포머는 생성형 AI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기술이자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생성형 이미지 기술의 또 다른 결정적인 전환점 중에 하나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020년에 등장한 디퓨전 모델인데요. 앞에서 겐이 처음으로 생성형 AI가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길을 열었다면 디퓨전 모델은 이 능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고해상도이면서 사진처럼 자연스러운 이미지 생성을 가능하게 만든 기술이었습니다. 디퓨전 모델의 핵심 아이디어는 매우 흥미로운데요. 바로 이미지의 노이즈, 즉 무작위 점들을 계속해서 추가해 나가면서 결국 완전히 알아볼 수 없는 랜덤한 그림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디퓨전 모델은 이 과정을 반대로 거꾸로 수행하면서 하나의 깨끗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즉 이 역과정, 즉 디노이징을 반복해서 학습함으로써 이 모델이 매우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복원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고양이 사진이 있고 이것이 학습 데이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아래에는 포워드 디퓨전 과정과 고양이 이미지 디퓨전 과정에서 고양이 이미지는 점점 더 많은 노이즈가 더해지며 흐릿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노이즈 이미지가 될 겁니다. 이 단계가 모델을 학습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는데요. 그리고 디퓨전 모델은 이 노이즈가 잔뜩 섞인 이미지를 다시 반대로 복원하는 법을 학습합니다.
이것이 앞에서 얘기한 리버스 디퓨전 과정이 되고, 노이즈가 조금씩 제거되면서 다시 고양이 형태가 드러나게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깨끗한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 Generated 이미지는 이 과정을 통해 새롭게 만든 고품질 이미지가 되고요. 이런 방식 덕분에 최근의 이미지 생성 모델들은 매우 자연스러운 고해상도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에 등장한 미드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최신 이미지 생성 AI의 기반이 바로 이 디퓨전 모델을 사용합니다. 이 덕분에 생성형 AI는 단순히 그림 수준이 아니라 광고, 예술, 영화 등 산업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고품질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성형 AI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서비스는 바로 챗GPT일 것입니다. 2022년 11월 오픈 AI가 챗GPT를 대중에 공개하면서 생성형 AI는 드디어 전문가의 도구에서 일반 사용자들의 일상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챗GPT가 큰 충격을 준 이유는 단순히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도 언어 모델은 존재했지만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을 해야 하거나 별도 환경을 세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챗GPT는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질문만 입력하면 자연어로 이해하고 대답해주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학생이나 교사, 직장인, 연구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기술적 장벽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사용자가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질문을 하면 챗GPT는 즉시 관련 정보를 찾아 정리해주고 필요하다면 글을 작성하거나 내용을 요약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프로그래밍 코드를 만들거나 오류를 고쳐주는 기능도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도구로 활용하는 방식이 크게 변화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프를 보시면 기존의 여러 디지털 서비스들이 100만 명에서 1억 명의 사용자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비교한 표가 있는데요. 이 표에서 보시면 챗GPT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서비스들에 비해 아주 빠르게 급성장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챗GPT는 공개된 지 불과 며칠 만에 100만 명의 사용자에 도달했고, 그리고 약 2달 만에 100만 명에서 1억 명의 활성 사용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제나 글쓰기, 기획, 업무 보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챗GPT를 사용하면서 생성형 AI가 인간의 생산성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경험으로 체감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지금까지 생성형 AI가 어떤 기술적 전환점을 거쳐 오는 날까지 도달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나 과제를 함께 고민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생성형 AI에서 가장 심각하게 등장하는 문제는 환각 문제입니다. 이는 생성형 AI가 실제로는 근거가 없는 내용을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현상을 말합니다. 생성형 AI는 언어 패턴을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자신 있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교육이나 의학, 법률 등에서 정확성이 중요할수록 더 큰 위험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편향의 문제입니다. 바이어스가 포함된, 즉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하게 되면 생성형 AI가 판단하거나 만들어낸 결과물도 그 편향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문화나 성별, 인종에 불리하게 작동하는 답변이 나오거나 스테레오타입을 재생산할 위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작권 문제입니다. 생성형 AI가 사용하는 학습 데이터가 어디에서 왔는지, 누구의 작품을 기반으로 모델이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술 분야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문제입니다. 생성형 AI가 어떤 이유로 특정 답을 만들었는지,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삼았는지가 중요한데 현재 대부분의 모델은 이런 내부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관점은 인간과 생성형 AI와 같은
인공지능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까라는 질문을 던지지만 최근 연구나 산업계에서는 대체하는 것보다 협업에 가깝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막연히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였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고 보조하는 증강지능의 관점에서 생성형 AI나 인공지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고 이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점점 커질 것입니다. 우리는 기술의 가능성과 함께 그 한계와 위험 요소도 함께 살펴보고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는 태도와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오늘은 딥러닝 이후에 생성형 AI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2012년 딥러닝 혁명이 AI 발전의 속도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2014년 겐이 등장하면서 AI가 스스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이후 2016년 알파고의 등장은 AI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설 수 있다는 충격을 전 세계에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2017년 트랜스포머는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방식에 혁신을 일으키며 현대적 거대 언어 모델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디퓨전 모델이 등장해 고품질 이미지 생성 능력을 완성했고 같은 해 등장한 챗 GPT는 생성형 AI를 대중화하며 오늘날 우리가 보는 새로운 디지털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성형 AI는 기술의 발전만큼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안고 있습니다. 환각 문제, 데이터 편향, 저작권 논쟁,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의 필요성 등이 그 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AI를 단순히 사용하는 것을 넘어 책임감 있게 활용하고 기술의 한계를 이해하는 능력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인간과 AI의 관계가 대체가 아니라 협력이라는 것입니다. 생성형 AI는 우리의 능력을 확장시키는 증강지능의 도구로 활용될 때 가장 큰 가치를 발휘합니다.